지금 시장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돈줄 마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권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대출 전면 중단 사태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번 달부터 비회원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출 셧다운입니다. 회원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건부로 제공하던 우대금리 혜택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대출 금리 자체를 대폭 올려서 사실상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은 집단 대출 중단에서 시작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신규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대출 취급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입주의 필수적인 중도금 대출,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그리고 분양 잔금 대출까지 돈이 흐르는 모든 길목이 막힌 상태입니다. 집단 대출 시스템을 닫아버린 데 이어서 일반적인 분양 잔금 대출까지 개별 심사를 핑계로 막아버렸습니다. 자금 조달 창구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운 격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출 차단은 단순히 개인이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파트 입주율의 급격한 하락,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확보, 그리고 이로 인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시장 충격의 가장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수분양자는 당장 새 집으로 들어갈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원래 살던 집을 시장에 내놓아도 그 집을 사려는 매수자 역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도움을 구하지 못해 주택거래 자체가 멈춰버리는 지독한 동맥경화 현상이 지금 현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리스크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셧다운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상호금융권이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돈줄을 죄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현재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대출 중단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의 4.1 대책, 즉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도 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2025년도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다음에 대출 한도를 깎아버리는 식의 아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작년 한 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대략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려 5조 3천억 원 가까운 대출이 나갔습니다. 목표치의 430%를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원래 목표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빌려줬으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빵원입니다. 단 한 톤의 대출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 잔액을 작년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묶어둬야 하니 신규 대출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금을 갚아서 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새로운 대출을 내줄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대출 셧다운은 연말에 한도가 소진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초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압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과 농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사들도 줄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협은 이미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 심사를 멈췄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도 중단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넘긴 개별 조합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협 역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대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상호금융권 입장에서는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부여하는 페널티라는 게 단순히 과태료 몇 푼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박탈당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이 가로막히는 등 기관의 명운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조합과 금고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며 선제적으로 대출 창구를 폐쇄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조금 넘겨도 봐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분들은 역시 실수요자들입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들이나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이금융권의 대출 중단은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마지막 보루로 찾는 곳이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인데 이 마지막 비상구마저 완전히 봉쇄된 겁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규제로 인해 자금 계획이 빡빡한 수분양자들에게는 대안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총량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금융 절벽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대출은 막히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삼중고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의 급격한 하향 조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금리가 얼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내 손에 쥐어질 돈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냉혹한 현실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입주율 데이터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실제 아파트 입주율은 60.6%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치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10가구 중에서 무려 4가구가 입주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집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잔금 대출 미확보가 32.1%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호금융권의 셧다운 사태가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역시 32.1%를 차지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 거절당하고 그렇다면 살던 집이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집을 보러 오는 매수자 역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금을 걸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잔금 대출도 막히고 기존 집도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분양권 매도마저 불가능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동맥경화 상태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유동성 경색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비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라는 경이적인 수치에 달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집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류상으로는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아보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집을 살 때 냈던 취득세와 보유하는 동안 냈던 재산세, 그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사실상 투자자의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물건을 현금화해서 털어내야 한다는 다주택자들의 절박한 공포 심리가 현장에서 급매물 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수억 원을 과감하게 낮춰서라도 물건을 던지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 집을 살 수 없고 매도자는 엄청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깎아서 던지는 이 기형적인 엇박자 구조가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락을 주도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실제 현장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준강남검의 핵심이자 경기도의 대장 지역인 과천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천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 단지인 레미안 슈르 33평형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동산 상승기 당시 최고가 23억 원을 기록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된 15층 매물이 19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굳건하게 여겨지던 20억 원 선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층수와 향이 비슷한 과거 거래와 비교해보면 무려 3억 8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단숨에 하락했습니다. 23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그리고 다시 19억 원대까지 계단식으로 꺾여 내려가는 폭락의 패턴이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입니다. 현재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매물 호가는 20억 5천만 원 선에서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 중개업소의 계약서에는 그 호가보다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더 깎인 가격이 적히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도 예외는 아닙니다. 26평형 역시 19억 9,500만 원에서 17억 9천만 원까지 2억 원 넘게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며 평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과천의 또 다른 신축 대장주인 과천 위버필드의 데이터는 하락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34평형의 경우 과거 26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에서는 32층이라는 로열층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24억 1천만 원으로 거래 가격이 주저앉았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2억 7천만 원 가까운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서밋 32평형의 실거래가 역시 28억 원에서 26억 5천만 원으로 꺾였고 과천 자이 33평형도 25억 9,800만 원에서 24억 원으로 단숨에 2억 원가량 밀려났습니다. 표면적인 호가는 23억 원에서 24억 원대에 형성되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현장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야만 합니다. 저층 매물의 경우 22억 원에서 21억 원대까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를 가리지 않고 억소리 나는 자산 가치 하락이 과천이라는 특정 지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입니다. 과천에 이어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리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분당 지역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분당 지역의 하락 데이터는 과천보다 더욱 극적이고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줍니다. 야탑동에 위치한 탑마을 46평형은 한때 19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13층 매물이 12억 1천만 원의 실거래가 등록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자산 가치가 7억 2천만 원이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하락률로 계산하면 무려 37%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금곡동에 있는 청솔마을 22평형 역시 14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며 심리적 지지선인 10억 원 선이 힘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금곡동 5억 6천만 원, 즉 38%가 하락한 거래입니다.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6차 16평형의 하락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고가 11억 1,500만 원을 기록했던 이 아파트는 불과 열흘 만에 5억 9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46% 하락입니다. 11억 원짜리 자산이 순식간에 5억 원대로 쪼그라드는 충격적인 부의 파괴 현상이 분당 핵심 지역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팩트입니다. 분당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곳이 바로 서현동 시범 우성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분당 재건축 사업의 상징이자 가격을 선도하는 대장단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아파트 46평형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25억 원 고지 돌파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과 2주일 만에 거래 가격이 20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 보름 만에 4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가치 조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명 인사가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상징적인 프리미엄과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조차도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시적인 자금 경색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장 단지의 가격 지지선이 뚫린다는 것은 그 일대 주변 단지들의 가격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선행지표입니다. 샛별마을 우방 48평형 역시 21억 3천만 원에서 19억 원으로 빠르게 하락하며 20억 원 선을 내어주는 등 연쇄적인 가격 하락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매 현상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타격은 데이터에 나타나는 숫자 그 이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기대감이 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옆 단지가 며칠 만에 수억 원을 깎아서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게 실거래가 시스템에 확정적인 숫자로 찍히는 순간 남아있는 매도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내 자산의 가치도 그만큼 하락했다는 현실을 강제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한 분들이 경쟁적으로 호가를 낮춰서 매물을 다시 내놓는 이른바 가격 끌어내리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대기 수요자들은 이런 하락 추세를 확인하는 순간 매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해버립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구조적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물은 시장에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그 거래조차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체결되는 전형적인 침체장의 하락 사이클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 단지들의 무너짐은 결코 개별적인 이슈로 끝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과천과 분당 지역의 실거래가 변동 데이터는 절대 우연이나 단순한 통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전면 셧다운이라는 강력한 외부 충격과 살인적인 세금 부담에 쫓긴 다주택자들의 탈출 러시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가격 균형점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희망적인 호가와 실제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는 계약 가격 사이의 괴리율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막혀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매도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급해진 현재의 비대칭적인 시장 구도에서는 호가라는 것은 사실상 신기루에 불과하며 아무런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금융권의 대출 중단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다주택자들의 물량과 만나면서 준강남권 핵심 지역의 튼튼해 보이던 가격 지지선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의 하락 흐름은 결코 한두 개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말라가는 수축 국면에서는 시장 전체의 냉정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과천과 분당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가격 조정의 파도는 결코 그 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강남권의 가격 방어선이 흔들리고 준강남권인 과천과 분당의 실거래가가 주저앉기 시작하면 그 하방 압력은 도미노처럼 경기 남부와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들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판교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광교 신도시, 그리고 경기 남부의 핵심인 동탄과 용인 수지,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일산 지역까지 이 위험 신호가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신도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광교의 대장단지로 꼽히는 중흥 S클래스 44평형의 데이터를 보면 꽤나 충격적입니다. 과거 27억 원까지 거래되며 엄청난 상승 기세를 보여주었던 이 아파트가 최근 19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37층이라는 초고층 노열층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20억 원이 무너졌다는 것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같은 단지 52평형 역시 33억 4천만 원에서 29억 원으로 4억 4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43평형은 22억 8천만 원에서 17억 8천만 원으로 5억 원이 폭락하며 5년 전 집값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신축 대장 아파트라 하더라도 현재의 극심한 대출 한파 앞에서는 그 가치를 방어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의 전형병은 최근 다시 반등세를 보인다고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동탄 신도시에서도 똑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45평형은 최고가 21억 원에서 최근 13억 원으로 8억 원 가까운 폭락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탄 호수공원 주변의 중소형 편형대 데이터입니다. 레이크파크 센트럴시티 33평형의 경우 11억 9천만 원, 즉 12억 원 가까이 가던 집값이 최근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나 하락하며 사실상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이 거래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현재 가격이 5년 전 과거 집값보다도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33평형 역시 12억 9,500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동탄 지역의 하락세는 결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자산 가치의 구조적인 재평가 과정이라는 것을 팩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 때 엄청난 랠리를 펼쳤던 용인 수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성동마을 LG빌리지 3차 79평형은 1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턱걸이하며 4억 원이 빠졌고, 상현동 쌍용 스윗다톰 62평형은 11억 6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으로 역시 4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2단지 52평형은 8억 5,500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무려 39%가 하락하는 등 평형을 가리지 않고 30에서 40%대의 뚜렷한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들이 실제 매매 계약서에 찍히고 있는 것이 지금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 숨길 수 없는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북부는 안전할까요? 일산 신도시의 데이터를 보면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일산은 분당만큼 가격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때는 더욱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위시티 2단지 자이 59평형의 경우 10억 4천만 원까지 갔던 가격이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57%라는 충격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토막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덕양구의 햇빛 21단지 대우코롱 49평형은 8억 7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58%를 찍었고, 일산 동구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 32평형은 12억 8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36%가 하락했습니다. 일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30에서 60%대의 가격 하락은 이 지역 주택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나 몇몇 급매물의 일탈이 아닙니다. 강남을 정점으로 과천과 분당을 거쳐 광교와 동탄, 그리고 용인과 일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역의 도미노 하락 장세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제2금융권의 릴레이 대출 셧다운 사태는 시장의 피를 말리는 유동성 경색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회피 매물이 더해지면서 호가는 의미를 잃고 오직 던져지는 급매물만이 실거래가를 갱신하는 잔인한 하락 사이클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방 압력 속에서 나홀로 버틸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금융권의 자금 공급 중단이라는 거시경제의 충격파는 부동산의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일거에 붕괴시킵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장에서는 연착륙이 아닌 브레이크 없는 가격 하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셧다운은 단순히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넘어 전체 주택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전체가 연쇄저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매수 대기자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의 자금 경색이 언제쯤 풀릴지,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실거래가 하락 곡선이 언제쯤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그 데이터의 변곡점을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를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대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서 데이터로 꼼꼼하게 확인하신 것처럼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락세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아닙니다. 제2금융권, 즉 상호금융권의 대출 전면 셧다운이라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자금 경색과 정부의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세금 부담이라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아주 무겁게 맞물려 빚어낸 결과입니다. 막혀버린 대출 창구가 언제 다시 열릴지,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언제쯤 완화적인 방향으로 돌아설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락의 바닥 지정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현재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주택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지금의 조급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올해 2026년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과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를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과천이나 분당 같은 핵심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 곡선이 멈추고 현장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정상적으로 소화되면서 시장의 전체 거래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등하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 변곡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변곡점이 나타날 때까지 매수 타이밍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잊지 말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린 실거래가 데이터와 현장 동향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도출한 저의 분석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의 아주 다양한 경제 변수들에 의해 언제든지 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인 부동산 매수와 매도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차갑고 냉정한 이성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지금의 험난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